안녕하세요. 너의 모든 국어 학원 원장 김영수입니다. 저희 너의 모든 국어 학원은 국어 전문 학원이고 대전 둔산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7월에 고2를 대상으로 한 수능 집중반을 개강합니다. 고2를 대상으로 한 수능반이라는 개념이 다소 생소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너의 모든 국어 수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수업을 수강하면 좋은 친구들은 어떤 학생들인지, 그리고 이 수업 시간에는 어떤 교재로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지, 일정과 시간은 어떠한지, 수능 국어의 방향은 어떻게 공부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총 7개의 질문을 준비했고요. 총 7개의 질문에 제가 직접 대답하는 방식으로 하나씩 이 수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수업의 대상은 누구인가 하면 저희 수업의 이름에서도 보이듯이 현 고2 학생들입니다. 물론 고2라면 아직 내신을 열심히 해야 될 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들이 1학기 기말고사를 마친 직후부터 12월까지 수능을 미리 준비하는 코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간혹 가다가 질문을 하시는데요. 고1 학생들은 수강이 가능하냐? 일단 고1 학생도 수강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고2 학생들이 공부하는 진도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고1 학생이 이 수업에 들어올 경우에는 아주 열의를 갖고 충분한 학습량을 소화할 각오를 갖고 들어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신과 수능 그 중간에서 우왕좌왕 허둥지둥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국어 과목의 공부량을 좀 늘리겠다. 그리고 수능에 대한 대비가 분명히 내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친구들은 이 수업을 들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으로 한번 가보죠. 이제 본격적인 내용입니다. 왜 수능반인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혹은 희망하는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능반을 개설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벌써부터 수능 준비를 해야 될까? 내신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수능을 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질문하실 수 있을 텐데요. 현행 입시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행 입시를 보시면 먼저 아주 크게 수시라는 제도가 있죠. 그리고 수시에 최저 기준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저 기준이라는 건 수능 최저 등급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 의대 같은 경우는 3합 4등급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에 준하는 수능 점수를 받아야만 수시에 최종 합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축으로 정시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제외하고 이제 논술 전형 같은 것도 있는데요. 뽑는 인원 자체가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수시 그리고 최저 그리고 정시라는 포인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국에 있는 그 모든 대학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수시의 비중이 약 80%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정시의 비중이 약 4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정시 파이가 현행 입시에서 절대로 놓칠 수 없는 파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수시하고 정시의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는 정시는 이제 일종의 패자 부활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수시는 뭐 학종이 있고 교과가 있죠. 수시에는 이제 교과 성적 위주의 교과가 있고 종합 전형이 있거든요. 그걸 학종 전형이라고 부르는데 물론 이 두 개의 전형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시 제도는 어쨌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아이가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고1 1학기부터 입시에 반영이 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2학년 한 1학기 정도가 끝나면 일단은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계열과 대학의 라인이 어느 정도는 잡힙니다. 물론 이게 뒤로 가서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때 성적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그것도 이제 굉장히 좋은 어, 평가 요소가 될 수 있고 조금이라도 평점을 높여서 조금 라인을 높여 잡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쯤 되면 어느 정도는 윤곽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하지만 정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 시험으로
대학에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능 시험은 3학년 말에 보게 됩니다. 3학년 11월 달에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직 기회가 살아있는 거죠. 물론 수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점수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라서 그전부터 준비는 해야 되지만 지금 2학년 1학기를 마무리 짓고 있는 고2 학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수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고 정시는 아직 충분히 준비해 볼 만한 시험인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 같은 경우도 이제 수능 시험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현행 입시를 봤을 때 특히 상위권 대학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능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시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많은 경우 이 수시 그리고 교과에 좀 치중돼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학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지만 그 내신 시험이냐 수능 시험이냐를 놓고 보면 내신 시험을 대비하는데 1학년과 2학년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 가서 내신 성적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거기서 내가 뭔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수시는. 그래서 우리가 최저를 위해서 그리고 정시를 위해서 수능을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유도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내신 시험을 놓고 보면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내신 시험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성격의 문제들을 포함하는데요. 하나는 시험 범위에서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이 시험 범위 자체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죠. 교과서에서 주로 나오는 학교들도 있고요. 좀 평이한 학교일 거예요. 아니면 이제 외부 프린트가 아주 많이 포함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 외부 프린트 안에는 선생님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프린트도 포함될 수 있고 아니면 수능 기출이나 모의고사 기출 혹은 EBS 자료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시험 범위라는 건 시험 전에 공지가 되는 것이고 아이들이 똑같이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이미 고2 학생이거나 고2 자녀분을 둔 학부모님들이라면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범위 외 출제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흔히 우리가 연계문항이라고도 말을 하죠. 근데 사실은 연계문항이란 말이 좀 무색할 정도로 때로는 연계되었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 연계의 지점을 잡아내기가 좀 힘든 그런 문항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주 뚜렷한 연계 포인트가 있는 작품들을 출제하실 수도 있지만 그 포인트가 다소 약하거나 아니면 아주 의외의 포인트에서 연계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 범위 외에 출제되는 문항 같은 경우는 100% 예측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물론 한 번의 시험에서는 어느 정도 높은 예측률을 보일 수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게 매번 반복될 수는 없죠.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도 굉장히 고심해서 문제를 출제하시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1, 2등급을 결정하는 건 이쪽입니다. 왜냐면 제가 아이들 내신을 지도해 보면 한 1에서 한 3등급까지는 물론 학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1에서 3등급 혹은 조금 인색하게 잡아갖고 3등급 초반까지는 시험 범위에 대한 학습은 보통은 다 잘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 놀지 않아요.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아이도 있고 조금 덜 열심히 한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은 다들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만 겨냥한 문제들은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상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낯선 작품들이 등장했을 때 그 문항과 그 선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여기서 1, 2등급이 보통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이 범위의 출제를 잘 공부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뭐가 필요하냐? 시험 기간의 집중력도 필요하지만 국어의 기본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걸 아이들한테 피지컬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축구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피지컬이 좋은 사람은 아무래도 축구 실력이 더 빨리 늘겠죠.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독해력이나 문해력, 사고력, 이해력, 그리고 사고의 유연함, 그리고 사고의 집요함 같은 걸 갖추고 있는 친구들은 같은 기간 같은 내용으로 학습을 했다 하더라도 더 좋은 성취를 보일 겁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건 아이의 어떤 성실도, 얼마나 완벽하게 시험 기간에 공부를 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라면 범위 외 출제 문항 같은 경우는 그 아이가 기본적으로 국어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잘
알고 있는 아이냐를 평가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현재 고등국어에서 이 국어의 기본기를 기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수능 국어를 공부하는 겁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그 모든 고등 시험의 기본적인 모델이 평가원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능 시험을 본따서 모의고사 학평 기출이 만들어지고 또 수능 형태로 내신 시험도 출제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수능, 모의고사 그리고 내신 시험까지 전부 다 평가원이 제시한 모델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원이 제시한 모델을 쫓아가는 게 국어의 기본기를 닦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거기다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국어 문제를 가장 완성도 있게 출제하는 기관도 평가원이에요. 이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게 평가원에는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 막대한 예산을 통해서 평가원이 1년에 딱 3회차의 모의고사를 만들어내거든요.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그리고 11월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인력과 자본이 투입돼서 딱 3회분의 문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의 품질은 단연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죠. 국어의 가장 중요한 기본기들을 아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갖고 있는 게 평가원의 기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수능 국어 문제를 잘 공부하면 저는 오히려 내신도 더 높은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본기를 잘 닦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고2가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이유를 설명드리려면 우리 아이가 고3이 된 상황을 조금 우리가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현재 고2라면 내년 초반에 어떤 상황일까? 그걸 한번 저희가 상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한번 내년의 일정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내년에 11월 달에 이제 수능 시험이 있겠죠. 그리고 9월 달에 모의 평가가 있습니다. 모평 2차죠. 그리고 6월 달에 모의 평가가 있습니다. 모평 1차예요. 그리고 이 중간에 이제 원서 전략을 짜게 되고요. 예, 원서를 준비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전으로 가면 3월 달에 학기가 시작됩니다. 이때 이제 내신이 시작되죠. 아주 많은 학교가 현재는 3학년 1학기 때까지 국어 내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어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 때도 내신을 잘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내신 공부를 시작하면 이 내신 공부가 6월 달까지 갑니다. 거의 6월 말까지 가죠. 그러니까 3월, 4월 중간고사 대비, 5월, 6월 기말고사 대비 1학년 때 했듯이 2학년 때 했듯이 계속 그렇게 내신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3월 달에서 한 달만 더 앞으로 가면요. 2월이죠. 2월에 뭐가 나오냐면 EBS가 나와요. EBS는 총 2권이 나오는데 먼저 수능 특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능 완성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물론 수능 완성은 2월 달에 나오진 않습니다. 더 후에 나와요. 근데 이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을 보면 매년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략 한 300개가 넘는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은 수능 연계집입니다. 수능이 연계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수능에서 일부 문항이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일부 지문이 여기서 출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독서 지문 같은 경우는 지문 자체가 반영된다기보다는 지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개념들이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노골적인 연계가 진행이 되는데요. 현대시나 고전시 같은 경우는 EBS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들어있었던 작품이 하나 정도 나오고요. 물론 그 작품의 미수록 부분이 나올 수도 있지만요. 현대 소설이나 고전 소설 중에서도 하나는 연계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학 파트를 따로 떼어놓고 보면 대략 출제되는 작품의 한 50% 정도가 EBS에서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작품이 3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려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고3이라고 아까 생각해보자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럼 2월 달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되냐? 일단 EBS 분석해야 돼요. EBS 수능 특강 분석이 대충 6평 전후로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 완성에 대한 분석이 9평 전에 마무리가 돼줘야 돼요. 그리고 9평 이후 9월부터 11월까지 뭐 해야 되냐? 이때 실전 연습해야 돼요. 고3 학생들이 재수생이나 N수생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실전 감각이거든요. 아이들이 한번 그 수능 날을 경험해 봤다는 것.
수능까지의 과정을 끝내고 입시를 한번 끝내봤다는 거, 이거 엄청난 경험입니다. 근데 고3 아이들은 아직 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미리 좀 쌓기 위해서 실전 연습을 한 이 2달 동안 굉장히 열심히 해줘야 돼요. 그러면 EBS를 놓고 보면 2월부터 대충 6편까지가 수능 특강, 대충 9월 전후로 해서 수능 완성, 그리고 11월 전까지 실전 연습,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거기다가 지금 아까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3월부터 6월까지 또 내신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얘기냐? 고3 때 엄청나게 바쁩니다. 그러니까 EBS 해야죠. 내신 대비해야죠. 또 중간에 또 입시 컨설팅 받아야죠. 그래서 원서 계속 고쳐가면서 원서 써야 되죠. 부모님하고도 상의하고 컨설팅도 받고 담임 선생님하고 또 상담하고, 그래서 원서 또 마무리 짓고 또 구평 결과 나오면은 그 전에 수능 완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전 연습해야 되고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가 빠져 있잖아요. 2월부터 11월까지 보면 뭐가 빠져 있냐면 수능 기출 분석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내신 시험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어느 고등학교에 진학했어. 그러면 가장 먼저 관심 갖는 게 그 학교 내신 문제 어떻게 나왔었나? 그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내신 대비를 시켜줄 때도 그 학교에서 여태까지 어떤 문제를 출제해 왔고 출제의 경향이 어땠고 문제의 유형은 어떻고 배점은 어땠었고, 그리고 시험 범위 외부 지문이나 외부 작품이 얼마나 포함되었는지 문제의 포인트는 무엇인지 그거 아주 열심히 분석해 갖고 내신 대비하거든요. 근데 하물며 수능 시험은 당연히 그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능 기출, 평가원 기출을 분석해 줘야 되는데 어,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수능 기출 분석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고3이 되면요. 수능 기출 분석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면 EBS 해야 되고 내신 해야 되고 실전 연습해야 되니까요. 만약에 수능 기출 분석을 이때 한다 그럼 EBS에서 구멍이 생기거나 내신에서 구멍이 생기거나 실전 연습에서 구멍이 생기겠죠. 어디서든 구멍이 생기면 그 수능 날 좋은 결과를 당연히 장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 기출 분석은 언제 끝나야 되냐? 적어도 1월 달에 끝이 나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끝낸다는 건요. 완벽하게 끝낸다의 의미라기보다는 적어도 1회독 내지는 2회독을 이때 마무리 지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능 전날까지, 아니요, 수능 날 아침까지 수능 기출문제는 계속 봐줘야죠. 이 수험생 아이들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표현인데 예열 지문을 들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국어가 이제 1교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갖고 그 긴장된 수능 날 아침에 그냥 멍하니 앉아 있다가 국어 시험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요, 글이 잘 안 읽힙니다.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요, 머리가 잘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열 지문이란 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날 아침에 가서 미리 그걸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딱 시작되면 100% 몰입돼 있는 상태로 시험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예열 지문은 누가 골라주는 거냐? 누가 골라주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학생 본인이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기출을 애내독하면서 내가 고르고 골라서 선별해 놓은 지문들, 그리고 내가 모으고 모아서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고 버려서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있었던 바로 그 문항들, 그걸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1월 달까지 1회독 혹은 2회독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이제 EBS 공부하고 내신 공부하고 실전 연습하고 하면서 조금씩 평가원적인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수능 기출을 반복적으로 봐줘야 되겠죠. 그것이 가장 올바른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내년 1월에 기출 분석이 끝나 있으면 언제 시작해야 될까요? 저는 적어도 올해 여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3 아이들을 계속 가르치면서 저는 이제 서울 목동, 신촌 그리고 대치에서 아이들을 계속 가르쳐 왔는데, 고3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계속 느꼈던 게 고3 올라가기 전에 수능 기출 분석이 안 끝나 있으니까 고3 때 스케줄이 다 엉켜요. 그리고 공부가 단단해지지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허둥지둥 하다가 공부를 끝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고3 학생들에겐 최적의 기출 분석 시간은 언제냐? 고2 여름방학부터 고2 2학기 말까지다. 이때 공부를 해놔야 된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반을 개강하게 된 것이고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아직도 이제 내신 공부에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번 스스로 아이들도 학부모님들도 한번 질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1학년 때, 2학년 때 시험 봤었는데
정말 중간고사를 준비하는데 7주에서 8주가 필요한가? 기말고사를 준비하는데 7주에서 8주가 필요한가? 막상 그 범위를 소화하는데 7, 8주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압축적으로 공부하면요, 그보다 짧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안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기 때문에 거의 문제 양치기 하는 수준으로 문제를 풀이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 꽤 많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런 내신 문제라는 게 품질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아주 좋은 문제들도 있지만 굉장히 사실은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요.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미 지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1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 시험 범위에 대한 학습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국어에 대한 기본기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어를 잘해야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 2주 밤을 새웠다고 1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그렇다면 고2 때 수능을 준비하는 이유는 저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기출 분석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좋아. 우리가 기출 분석을 해. 그러면 여름부터 12월 겨울까지 우리가 어떻게 기출 분석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 제가 아까 1월 달에는 기출 분석이 적어도 1회차는 끝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 계획대로 진행되면 이런 스케줄이 나옵니다. 자, 여기도 제가 한번 일정을 적어 볼게요. 일정이 아니고요. 연도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현재 만약에 고2 아이라면 이6 수능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죠? 올해는 이5 수능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전엔 이4였고요. 그리고 그 전엔 이3. 당연한 얘기죠. 이2 그리고 이1 그리고 이0 19 18 17 그리고 그 이전에 옛 기출이 있죠. 저는 최근에 경향을 봤을 때 물론 이 19년도 이후의 문제들과 24년도를 기점으로 문제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24년도에선 독서의 난이도가 조금 하향 조정됐고요. 그러니까 독서 지문이 예전만큼 어렵진 않았어요. 그리고 문학의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기조는 올해도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 기존 문제하고 아주 똑같은 유형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근데 우리가 너무 트렌드에 민감하면 안 되는 게요. 본질은 바뀌지 않거든요. 본질적인 독서 공부, 본질적인 문학 공부, 본질적으로 수능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지금까지도 바뀐 적이 없고 앞으로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부분을 공부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걸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을 포함시키자면 적어도 17년부터는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수업에서는 17년부터는 모든 지문을 다 다룰 거예요. 물론 이 17년도부터의 지문들을 전부 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해설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시간상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국어 과목에 쓸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도 좀 한정돼 있고 또 때로는 고2 수능반 수업을 들으면서 또 다른 곳에서 고2 내신반 수업을 같이 병행할 수도 있죠. 대치 같은 경우는 고2 때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과제장으로나 워크지로라도 모든 지문을 다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 분석하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12월까지 17년도부터 23년도까지의 기출을 분석하게 됩니다. 총 말하자면 7개년이죠. 이 7개년의 모든 지문들을 다 다룰 것이고요. 이 이전의 지문들 중에서 이전의 문항들 중에서 꼭 살펴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항들 세트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옛 기출로 따로 뽑아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에 들어오게 되면 12월 말쯤엔 23년도 문제까지는 다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수능의 기본적인 어떤 개념, 수능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수능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어떤 유형, 그리고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어떤 실전 요령과 행동 양식 같은 거 다 정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24년도하고 25년도는 언제 공부하게 되냐? 요거는 내년 1월 달에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말이면 25년도 기출까지. 그러니까 올해 6월, 9월, 11월에 보게 되는 기출까지 다 분석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분석을 통해서 국어 공부가 아주 단단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 달부터 뭐 할 수 있어요? EBS에 집중할 수 있죠. 그리고 엔제나 실전 모의고사 같은 걸 통해서 실전 감각 계속 연습할 수 있고 또 3학년 1학기 내신도 열심히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육 수능에서 우리가 아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적어도 17년도 기출부터는 쭉 봐줘야 되는데 이 23년도 기출까지를 올해, 24년도, 25년도 기출을 내년 초반에 공부하면 가장 좋은 스케줄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출 분석의 목표가 어디까지냐? 제가 지금 이거 연도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여기에 더해갖고 다른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 연도에 대한 얘기 말고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라고 착각하는 거 있어요. 공부라고 착각하는 것. 첫 번째, 이거 하면 공부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채점을 하는 거죠. 점수를 확인합니다. 제가 굳이 채점이라고 안 쓰고 점수 확인이라고 쓴 이유는 아이들이 점수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보거나 문제를 풀면 내가 몇 점이냐, 몇 등급이냐, 예상 등급이 아주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수 확인해갖고 마지막으로 뭐 합니까? 틀린 문항 있잖아요. 이 틀린 문항만 답지에 가서 뭐를 보는 겁니까? 해설지를 보는 겁니다. 혹은 이거 해설 강의 듣는 거죠. 심지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문제도 안 풀고 점수 확인 안 하고 그냥 바로 강의로 직행하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보통 아이들이 보통 공부한다고 하면 대략 요 정도에서 맴도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공부지 뭐가 공부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라는 건 과연 뭘까요? 공부라는 건 내가 모르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내가 뭘 모르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를 메타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진짜 잘하려면 메타인지가 잘 돼야 돼요. 단순하게 문제집을 몇 건 풀었다. 그런다고 요즘 수능 잘 보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뭐 무식하게 계속 풀다 보면 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이죠. 그러니까 내가 일단 공부를 한다는 건 모르는 것을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르는 것을 잡아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알게 만드는 거죠. 즉 공부라는 건 요 두 단계입니다. 모르는 걸 확인해서 그걸 알게 만드는 것. 근데 여기 안에 그게 있나요? 지금 보면 내가 문제를 풀었고 틀린 문제 해설을 읽었을 뿐이죠. 해설을 읽는다는 것도 약간 이런 느낌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틀린 문제는 해설지에 가서 그 해설지에서 선생님이 써놓은 해설을 읽고 나서 내가 납득이 되면 넘어가는 거죠. 그건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들었을 뿐이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체크하고 그것을 다시 검토한 게 아닙니다. 그럼 진짜 공부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2단계부터 다시 교정이 돼야 돼요. 그 2단계에서는 단순하게 맞은 것 틀린 것 점수를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요. 자신의 풀이 과정을 굉장히 세밀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풀이 과정이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아니면 자기가 문제를 풀면서 거쳤던 사고의 흐름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내가 어떤 문장에서 어떤 생각을 했고 몇 번 문항에서 어떤 근거를 찾았고 그래서 내가 왜 3번이 아니라 4번을 답으로 골랐는지 이걸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죠. 그리고 3번으로 가서 그렇게 분석한 결과 문항을 선별해야 됩니다. 모든 문항을 우리가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다시 분석해야 되는 문항을 선별해야 되죠. 그리고 그 선별된 문항을 가지고 이제 뭐 해야 되냐? 스스로 판단 근거를 적어야 돼요. 스스로 판단 근거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항의 원리는 무엇이고 이 선지의 핵심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 선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고를 거쳐야 되는지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절대로 해설을 참고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해설을 보는 순간 이 모든 게 무화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해설이 들어오는 순간 그게 그 사람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혼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치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마치 현장에서 내가 그렇게 풀이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나의 사고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밀고 나가다 보면 어떤 문항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고요. 어떤 문항은 끝까지 해결이 안 될 거거든요. 끝까지 가도 도저히 판단 근거를 알 수가 없고 이 문항이 어떻게 설계됐는지 모르는 것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가능합니까? 그때 질문이 가능한 거죠. 이제서야. 그리고 이때 뭐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때 해설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야 수능 공부할 때 해설을 들으려고 오지 말고 해설을 비교하려고 와라. 네가 문제를 풀고 분석을 한 다음에 네가 분석한 결과와 내가 제공하는 결과를 비교하려고 해라. 그래서 그 비교해서 자기에게 부족한 점을 찾아갖고 그걸 보충하려고 해야 그게 진정한 공부, 나를 위한 공부라는 게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니면 단순하게 문제 정도 풀고 와갖고 일방적으로 수업을 들으면 그것도 아예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네가 분석을 끝내오고 공부를 끝내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학생이 물론 끝낼 수가 없죠. 하지만 학생이 끝낸다는 건 뭐냐? 자신의 끝까지 밀어붙이는 겁니다. 자신 사고의 끝까지. 그러면 거기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가 나오죠. 사실 2단계까지 가면 이런 친구들은요. 어떤 강의를 판단하는 눈도 좀 남달라집니다. 단순하게 어디에 댓글이 있으니까 혹은 학생들이 많으니까 혹은 유명한 학원이니까가 아니라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내적인 기준에 의해서 강의를 평가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저는 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를 거쳐야 진정한 공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출 분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냐? 라고 물어본다면 일단 내용상 봤을 때 17년도부터 23년도까지의 모든 기출 그리고 그 이전에 중요한 옛 기출들을 살펴보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용상 본다면 우리가 기출 분석의 목표는 아이가 문제를 풀고 풀이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거기에서 문항을 선별해서 스스로 판단 근거를 작성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놓고 선생님의 해설을 들어서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는 과정. 그 과정이 우리 기출 분석의 목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클리닉 타임에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말이 나왔으니까 설명드리자면 저희는 세 가지 펜을 사용하는 원칙을 갖고 있거든요. 먼저 검은색 펜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펜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빨간색 펜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검은색 펜으로는 학생이 문제를 푸는 거죠. 그리고 빨간색 펜으로는 선생님의 필기를 해설을 필기하는 겁니다. 선생님의 해설을 필기하는 거죠. 그리고 파란색 펜으로는 뭐 하는 거냐? 학생 스스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말한 이 4단계 스스로 판단 근거 작성하는 게 요 파란색 펜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숙제 검사를 할 때 단순하게 숙제를 해왔냐 안 해왔냐 문제를 풀어왔냐 안 풀어왔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감점이 된 문항에 대해서 그 자신이 헷갈렸던 문항에 대해서 파란 펜 처리가 철저하게 돼 있는지를 보도록 합니다. 그것이 돼 있으면 아이는 어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끝까지 해온 거예요. 그 다음은 선생님 몫이죠. 하지만 파란 펜 처리가 안 돼 있으면 학생이 해야 될 걸 안 해온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많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게 본질적인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 이 세 가지 펜을 사용해서 아이가 자기의 사고를 어느 지점까지 점검했는지도 저희는 클리닉 시간에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으로 한번 저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 질문을 오면요. 그럼 수업의 교재는 어떻게 구성되냐? 라고 이제 질문하실 수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모든 수업의 교재는 자체 교재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수업 이외에 추가적인 부교재는 아마 거의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이 자체 교재라는 건 물론 수능 기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재를 나중에 학원에 와서 확인하시면요. 수능 기출을 저희 학원의 스타일로 다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수능 기출 파일 그대로가 아니고요. 저희 학원에서 세 가지 색깔의 펜을 사용해서 그리고 조금 이따 설명드릴 나이테두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체적으로 편집한 교재가 있습니다. 이 교재는 이제 문학, 독서 다 포괄하고 있고요. 화작과 언매의 경우에는 중간에 특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7개년간의 기출을 분석하는데 문학과 독서만 해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건 특강으로 진행이 되고
매주 복습장이 나갑니다. 그리고 매주 워크지도 나가고요. 그 내용들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제공하고 있으니까 학생은 이제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마음과 삼색 볼펜 하나만 들고 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 클리닉과 나이트 듀입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클리닉을 아주 강하게 진행하는데요. 일단 시간은 기본 30분입니다. 클리닉이. 그리고 여기에 수업 시간이 3시간이에요. 그리고 클리닉 선생님과 강사가 판단하에 보충 클리닉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보충 클리닉은 일단 아이가 숙제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 숙제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건 파란 펜 처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혹은 아이가 특별한 약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일 경우, 그리고 강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보충 클리닉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클리닉이 진행이 되고요. 나이테듀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현재 우리 학원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이건 제가 대치동에서 수업을 하면서 계속 사용해 왔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이 나이테듀 알고리즘 자체는 이제 특허를 받은 프로그램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무 학원이나 사용할 수 없고 이 나이테듀 업체랑 제휴를 맺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나이테듀 프로그램은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메타인지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에요. 나이테듀는 지금 수능 국어가 100점이잖아요. 수능 국어가 총 100점이거든요. 이 100점짜리 시험을 나이테듀 형태로 바꾸면 똑같은 시험을요 180점짜리 시험이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현재 수능 국어에서는 2점짜리 문항이 있고 3점짜리 문항이 있는데 나이테듀는 4점부터 마이너스 1점까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아이가 문제를 풀었는데 3번이 답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3번 하나만 고르면 됩니다. 그럼 나이테듀 안에서는 그게 4점으로 처리가 돼요. 근데 아이가 3번하고 4번 사이에서 굉장히 헷갈렸어요. 그래서 3번이 답인지 4번이 답인지 답을 알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면 3, 4순으로 적어도 되고 4, 3순으로 적어도 됩니다. 그렇게 적었을 때 만약에 앞에 적은 게 맞으면 3점, 뒤에 적은 게 맞으면 2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아이가 답을 어떤 논리 과정에 의해서 골랐는지에 따라서 4점부터 마이너스 1점까지 차등을 두는 겁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요.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자기 스스로를 조금 더 메타적으로 인지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냥 맞았냐 틀렸냐의 수준이 아니라 맞았더라도 어떻게 맞았는지. 내가 3점으로 맞았다 그러면 사실상 시험에선 틀릴 수도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완벽한 지식은 아닌 겁니다. 4점으로 맞았다 그러면 그 문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뭐가 있냐면 100점짜리 시험으로 가면 아이가 성적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90점 초반, 중반, 후반으로 가서 사실상 그 시험에서 틀리는 문항이 몇 개 없게 돼요. 근데 나이테드로 가면 180점으로 바뀌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을 살펴보면 한 90점대 중반 맞는 아이들이 나이테드로 가면 160점대 초반이 될 수도 있고 170점대가 될 수도 있고 170점 후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아이들도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나이테듀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이건 국어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여기 국어가 있습니다. 국어 시험이. 다른 과목이 있다고 쳐보죠. 예를 들어서 수학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수학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 예를 들어서 수학은 계산을 하니까 내가 답이 0.75가 나왔어요. 그럼 0.75가 답입니다. 예를 들어서 3번 선지에 0.76이 있으면요. 이거는 절대로 답이 아니에요. 왜냐면 답은 0.75니까요. 말하자면 답이 딱 떨어지는 거죠. 답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국어로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처럼 설명을 해본다고 치죠. 답이 0.75인 것 같아요. 이게 딱 떨어지는 답인 것 같아요. 근데 1번 선지를 보니까 0.76이 있습니다. 2번 선지로 가면 0.77이 있어요. 3번 선지로 가니까 0.71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가서 5번 선지까지 갔다고 치죠. 여기 뭐가 없어요? 0.75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안에 뭐가 없는 거냐? 아주 딱 떨어지는 답이 없는 거예요. 딱 떨어지는 답이.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요즘 아이들 특히 어렸을 때부터 그 수학이나 과학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딱 떨어지지 않는 문항들에 대한 어떤 적응력이 조금 부족해집니다. 이건 해가 갈수록 조금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국어 시험이 예전에 비해서 어려워진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국어라는 과목에 대한 이해도나 국어라는 과목에 대한 적응력도 조금 부족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이제 수학, 과학에 익숙해지는 만큼 그런 영향이 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어는 딱 두 문제입니다. 국어의 문제 유형은 가장 적절한 걸 찾는 문항이거나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걸 찾는 문항이거나 달리 말하자면 국어는 딱 떨어지는 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딱 떨어지는 답에 가장 가까운 놈이 답이겠죠. 걔가 없다면 그 다음으로 가까운 놈이 답일 겁니다. 걔가 없다면 그 다음으로 가까운 놈이 답이겠죠. 말하자면 이 문제에서 답은 1번 0.76입니다. 왜냐면 가장 가까운 값이거든요. 정답에. 이렇게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선을 하나 긋습니다. 또 선을 하나 또 그을게요. 그리고 선분을 하나 또 긋겠습니다. 자, 이게 칠판상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요 세 가지 색이 분명히 다르죠. 요 세 가지 색이 분명히 다른데 수학을 비롯해서 다른 과목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노란색을 찾으라는 문제예요. 노란색을 찾으라는 문제. 뭐 그것도 어떤 친구한테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뭐 색깔을 잘 구분한다면 이게 노란색인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국어는 예를 들어서 1번부터 5번 선지까지 전부 다 뭐가 있는 거냐? 전부 다 노란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최악의 문제겠지만 그리고 나서 질문을 어떻게 던지냐? 그중에 가장 진한 노란색을 찾으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혹은 가장 연한 노란색을 찾으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런 국어 과목의 특성상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여러 개의 비슷해 보이는 선지들 중에서 답을 찍어내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즉 선지를 비교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나이테드는 그 훈련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하나의 선지만 고를 수 있는 게 아니고 두 개의 선지를 고를 수도 있고 하나를 골랐다가 나중에 추가해서 하나를 또 고를 수도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선지들을 더 면밀하게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노란색 중에 가장 진한 노란색을 혹은 여러 개의 노란색 중에 가장 연한 색을 고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나이테드 프로그램과 그리고 학원에서 진행되는 클리닉 그리고 보충 클리닉을 통해서 아이들의 학습을 돕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신 대비는 어떻게 되냐? 아무리 그래도 아이가 내신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수능만 준비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내신 대비 잘 해야죠. 저희 학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신 대비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 내신 대비 기간이 그렇게까지 길어야 될까라는 의구심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2학년 2학기쯤 되면 사실 내신보다 수능으로 조금 더 중요성이 옮겨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2주 내신 휴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원할 경우에는 4주로 늘릴 수 있어요. 근데 4주를 휴강한 경우에는 그 2주만큼의 분량을 2주 분량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수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진도를 쫓아올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다른 친구들은 2주 쉬었는데 나만 혼자 4주를 쉬었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내신 시험을 본 다음에 그 본주나 그 다음 주에는 보통 학습이 잘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를 활용해서 보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럴 수 있죠. 아이들이 저희 학원에서 수능반을 들으면서 다른 곳에서 내신 과외를 받는다거나 혹은 내신 수업을 듣는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물론 이게 중복, 겹치는 기간, 휴강을 제외하고 겹치는 기간이 조금 바쁠 수는 있겠지만 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 준비하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내신을 혼공을 한다. 그러면 이제 혼공을 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자료가 필요해요. 내가 혼자 공부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문제를 풀 자료가 필요하고 해설 자료가 필요한데 이건 아이가 혼자 해결하기 아주 힘들거든요. 두 번째로 아이가 모르는 것을 체크해 줄 수 있는 클리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질의응답이 필요하죠. 이 두 가지를 저희는 내신 클리닉으로 진행합니다. 근데 이건 신청자를 받아서 진행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00% 홍공을 하겠다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다른 곳에서 내신을 진행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수요 조사를 해서 수요가 있는 학교들은 저희가 직접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를 배부하고 또 클리닉 타임을 잡아서 그 학교별로 클리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신에 대한 공백도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희 수능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히 내신에서 나오게 될 수능형 고난도 문제도 분명히 더 잘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수업 시간과 일정은 어떻게 되냐? 근데 수업 시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네요. 총 3시간의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30분에서 플러스 알파의 기본적인 보충 30분 플러스 알파의 클리닉과 보충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것처럼 그 영상 촬영을 해서 온라인 보충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 개강 일자는 저희 개강 일자는 7월 초입니다. 7월 첫 주예요. 7월 첫 주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앞에 30분은 클리닉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수업을 받게 되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개별적으로 보충 클리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시 이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저희 학원이 둔산에 있고 저희 학원에 있는 위치가 그 시청역 7번 출구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고2 아이들이라면 지하철로도 충분히 이동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아이가 뭐 도보로 이동할 수도 있고 부모님께서 또 힘드시지만 라이딩을 와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고려해서 아이들 학교 시간까지 고려해서 잡은 시간이고요. 일요일 같은 경우는 지금 고3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일요일 오후에는 고3 수업이 진행돼서 일단 금요일 오후 6시 반부터 10시까지 고2 수능 집중반 수업이 진행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7월 초에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신 휴강 기간을 제외하면요. 총 20주간 진행될 거예요. 총 20주간 진행이 되고 당연히 매달 이어서 등록을 할 거고요. 월별로. 그리고 20주 동안 문학과 독서 그리고 특강을 통해서 화작이나 엄매까지 준비해서 올해 말쯤에는 아주 수능에 대한 자신감을 단단하게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7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드렸고요. 우리 수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고2에 끝내는 수능 기출. 달리 표현하자면 수능 기출은 고2에 끝나야 됩니다. 물론 끝낸다는 표현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공부는 끝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한 번 다 봤다는 의미로 본다면 고2 때 적어도 아주 중요한 수능 기출 그리고 최근의 수능 기출 같은 것들은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3에 가서 EBS도 공부하고 내신도 공부하고 실전 연습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저희 너희 모든 국어 학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고2 수능 집중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꽤 긴 영상이 됐는데 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면 학원으로 문의 주시거나요. 아니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자녀분들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 꼭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마음속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